네, 안녕하세요. 강릉 원주대학교 김영식입니다. 강릉 원주대학교 링크 3.0 사업단은 대학과 지역이 함께하는 공감 토크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대주제로 대학과 지역이 처한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해 대담과 토론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연사로 통일부 장관을 지내신 김연철 전 장관님을 모시고 남북 관계와 통일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바쁘신 중에도 저희 토크 콘서트에 출연해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뭐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예, 저는 여기 강원도 동해시에서 태어나서 네. 고등학교까지 다녔고, 그리고 이제 대학은 서울에 갔고, 북한 문제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경제연구소 북한연구팀에서도 일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인제대 통일학부에 있고 교수로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연구원 원장과 통일부 장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역 인사로 뭐 장관을 하신 분들이 그래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상당한 중요한 어떤 계기나 뭐 발전에 뭐 기회들이 많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장관님으로 계실 때 동해 북부선 예타 면제해가지고 추진했던 것들은 강원도민들에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뭐 그런 사건이나 일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뭐 동해 북부선은 사실 뭐 강원도민들이 아주 오래 전부터 수곤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비 타당성 검토에서 늘 그 타당성이 나오지 않으면서 진척을 못 했는데, 예비 타당성을 면제할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남북 협력 사업으로 지적을 하면 됩니다. 동해 북부선은 동해 남부선과 동해 정부선을 이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단순히 남북 철도 연결뿐만 아니고 대륙 철도하고의 연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우리가 한국하고 소련이 수교를 한 이후부터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남북 관계가 악화가 되고 또 러시아 문제도 있고 뭐 그런데 앞으로 이 동해안 시대에서의 이 동해 남부선과 중부선, 동해 북부선을 잇는 이런 부분들이 이 지역의 좀 발전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동해안 지역에서 동해 북부선이 이제 건설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러한 것들은 뭐 말씀하신 대로 벌써 40년, 5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왜 동해 북부선을 동해 지역에 이렇게 빨리 놔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강원도 동해안 지역은 특히 이제 수도권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중앙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이제 소외되어 왔다. 그러니까 지역 발전이 소외되었다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뭔가 좀 하나 SOC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동해 북부선이 지역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적정적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할 텐데 사실 동해 북부선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도, 물류, 여객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우리 지역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또 기업 유치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 교통이 뭐 관광이라든가 산업 발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동해선이 갖는 의미는 이게 사실은 이제 뭐 경상북도 해안가도 그렇고 강원도 동해안도 그렇고 이게 과거에는 이제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면서 여러 가지 발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지금 와서 그 친환경을 찾는 친환경 관광의 또 거점이기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동해 북부선이 갖는 의미가 이제 굉장히 큰데, 이거는 단순히
일종의 그 종축으로 철도가 놓여진다 하는 것이 횡축으로의 연결과 또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춘천에서 속초라든가 또 서울에서 강릉이라든가 또 원주에서 동해 삼척 거기에 이제 철도와 도로 또 고속도로 이런 것이 이 동해선과 연결됨으로 인해서 그 철길과 도로가 지나가는 그 지역이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는 이제 SOC는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철도, 도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사실 강원도, 특히 영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수도권과 고속도로도 하나 제대로 없었지 않습니까? 뭐 영동 고속도로도 뭐 2차선이었다가 4차선으로 된 지 뭐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것은 2018 평창 동결령 때문에 KTX가 이제 놓여지게 된 것.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속초에서 춘천 서울을 연결하는 동서고속철도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본다면 지금 이제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동해안 지역에 이제 남쪽과 이제 앞으로 만약에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북쪽을 연결하는 철도 동해북부선이 연결되면 사실 동해안 지역은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이제 뭐 저나 장관님이나 이제 대학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가장 크게 이제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이제 대학들도 지금 이제 위기에 처해 있다. 뭐 인제대학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다 마찬가지겠죠. 예. 이제 학생 모집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졸업하게 되면 또 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이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은 학생 유치가 어렵고 지역은 인구가 줄어들어서 어렵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 봤을 때 SOC가 놓여지게 되면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아지고 기업을 유치하게 되고, 그럼 우리 학생들도 지역에 남아가지고 일자리를 또 얻게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수도권으로 이탈한 학생들이 줄어드니까 또 취업이 잘 되니까 학생들 모집도 잘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이제 그런 게 어려웠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제 뭐 본론적으로 보면 사실 남북 관계가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뭐 과거 냉전 시기에는 사실은 강원도가 일종의 전방으로서의 의미가 있었다면은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은 적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강원도 자체가 이제 분단이 돼 있고 우리 고성이라든가 철원이라든가 분단된 도시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산 가족을 비롯한 인도적인 것뿐만 아니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남북 교류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적경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이제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 2km, 여기를 이제 비무장지대라고 하죠. 그런데 비무장지대 밑에 우리가 이제 민통선이라고 부릅니다. 민간인 통제선이 지역별로 조금 다른데요. 굉장히 넓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큰 도시들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큰 도시들이 접경에서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민간인 통제 구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조금씩 뭐 고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북상을 하고 바다를 개방하고 철조망을 걷고, 그래서 어장도 넓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진전 사항들이 있었지만은 조금 더 적경 지역을 지금까지 사실은 냉전 시대 때 그 전방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발전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천혜의 어떤 관광 자원을 갖고 있는 곳도 이 적경 지역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특징들을 좀 잘 살려서 지역 발전 전략을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군사적인 긴장보다는 좀 평화가 정착이 되고 또 교류가 가능해지고 그래야지 이 접경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이제 남북 관계는 사실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접경에 사시는 또 많은 주민들도 걱정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과거에 금강산 관광, 그다음에 이제 개성공단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으면 남북 관계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특히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강산 관광이 진행됐을 때에는 인구도 늘어나고 상당히 지역 경제도 활성화됐었습니다. 그런데 금강산 관광이 이제 중단된 이후에 지금 뭐 인구도 많이 줄었고요. 지역 경제도 지금 많이 침체된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혹시 금강산 관광 그래서 저도 지역 주민들도 이게 재개되면은 어떨까?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금강산 관광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혹시 이게 이제 통일부 장관으로 재임 시절에 금강산 관광을 한번 재개해 보겠다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북한하고 좀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금강산 관광은 2010년에 우리 관광객이 이제 총격으로 사망하면서 중단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다양한 방식으로 재개를 논의를 했는데 특히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촘촘하고 또 범위도 넓고 그러다 보니까 이 관광 재개를 하기가 그 관광 재개를 하기 위해서 풀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이 관광이라는 것은 사실은 제재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관광을 하는 과정에서 뭐 돈이 오간다라든가 또 관광객을 모집하고 하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또 제재에 저촉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더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 제재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이 금강산 관광 재개 방안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연구들을 했고요. 거기서 우리가 이제 도달한 결론은 개인 관광이었습니다. 이 개인 관광이라는 게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이고요. 이 개인 관광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사실은 이제 금강산이라는 거는 관광의 장소이지만은 동시에 이산가족 만남의 장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이산가족 만남이 대부분 금강산에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일종의 그 이산가족부터 관광을 할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해 보기 위해서 뭐 미국하고도 협의를 많이 했고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북한도 사실은 제재 상황에서 뭐 산업을 발전시키기 어려우니까 뭐 자본을 유치하기 어려우니까 관광 산업에 총력을 기울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원산 갈마 지구에 정말 대규모 리조트를 짓고 또 갈마에 공항도 만들고 거기 아마 공항이 만들어지면은 이 양양공항과 갈마공항과의 이 연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깊숙하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20년 1월 달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북한이 모든 국경을 폐쇄를 했고 중국 관광객도 다 중단이 됐고 그리고
원산갈마지구처럼 관광 인프라 사업들도 다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가 극복되는 대로 그 이전에 논의했던 것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그때하고 지금은 또 북한의 핵 문제도 훨씬 악화가 됐고 남북 관계도 여러 가지 악화가 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능한 방안들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그 개인 관광을 만약에 북한에 들어가서 하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왜냐하면은 금강산 관광객 총격 사건처럼 우리가 이제 관광을 개별 관광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신변 안전에 대해서는 좀 제도적인 보장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남북한의 당국이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가서 안전하게 관광을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지 정부 허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때 이것을 이제 신고제로 이제 바꿔야 된다라는 이제 논의도 많이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제 북한에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이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외국인 관광객들은 많이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조사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소위 이제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 조치에는 말씀하신 대로 관광을 이제 포함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이제 뭐 외국인들은 북한을 많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제 한국인들이 북한을 못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허가제인데 우리나라 정부도 허가를 안 해주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도 글쎄 그걸 허가를 안 해주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이제 남북교류협력법에서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북한 주민 접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3국에서 북한 주민을 만난다든가 이런 거는 지금 일종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고요. 뭐 사후적으로 뭐 신고를 하는 식으로 많이 완화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방북 승인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게 또 정부가 해야 될 책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신변 안전 보장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그 뭐 매뉴얼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강산 관광객 총격 사건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제도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북한도 결국에 이제 뭐 관광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전향적으로 제도화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이제 뭐 우리가 뭐 금강산 관광을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금강산 관광을 통해서 고성이나 속초 이런 지역들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고요. 사실 이제 대학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즈니스 이런 사업 모델들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만약에 우리나라 정부하고 북한이 협의를 해가지고 금강산 지역을 특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허가제 뭐 이렇게 신고제 이게 아니고 그냥 관광으로 그 지역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허가제 신고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북한 전역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북한 이제 금강산 관광 특구만 해서 그 지역을 묶어가지고 뭐 한국 사람들이 그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묶어두는 것들은 만들 수 없나요? 원래 금강산 관광 초기에 네. 뭐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논의를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차를 끌고 가는 거죠. 네. 자기 자가용을 끌고 금강산을 방문하고 하는 부분들인데 북한이 그런 부분까지는 자신감을 갖지 못하면서 성사가 되지 못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점차적으로 관광이 시작이 되고 또 확대가 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뭐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사실은 관광 자원 중에서 비무장지대 관광이 갖는 매력이 있습니다. 아, DMZ. 예, 그죠. 저도 우리가 2018년에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지피를 철거하기로 남북한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북한 지피도 철수를 했고 우리도 철거를 했는데 그 철거하는 과정에서 그럴 게 아니고 좀 보존할 건 보존하고 철거할 건 철거하자 해서 이 보존 지피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정말 지금 이제 고성의 통일전망대 끝까지 가보시면은 통일전망대에서 산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보존 지피가 보입니다. 아, 왼쪽이에요. 그죠? 네. 전 사실 거기를 올라가 봤는데요. 그 보존 지피에 딱 올라가 보니까 이게 뭐 오른쪽에는 동해 바다가 보이고요. 그리고 동해 바다 사이에는 간포라는 그 자연 호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선녀나무꾼의 무대라고 알고 있는데요. 아, 예. 그리고 앞에는 이제 금강산이 보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는 고성 금강이 흐릅니다. 우리가 저 비무장지대 전체에 이게 종으로 흐르는 강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 횡으로 흐르는 강은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이제 동쪽은 고성금강이고 서쪽은 사천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성금강도 환경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석호인가요? 간포도. 그건 아마 석호는 아니고 강입니다. 아, 강인데. 예. 예. 그런데 사실은 남북 관계가 조금 좋으면은 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중에서 정말 평화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무슨 긴 얘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 보존 지피에 올라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 외국인들뿐만 아니고 우리 국내적으로도 아마 좋은 관광 자원이 되지 않을까 그러는데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 더불어서 비무장지대의 평화 관광 이런 부분들이 고성이나 양구나 인제나 그 지역의 어떤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그 뭐 남북 관계가 좋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DMZ 관광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고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철원까지 뭐 걷기라든가 뭐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이게 남북 관계가 이제 정권이 바뀌고 긴장으로 딱 돌았으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행사가 취소된 면도 많지만은 좀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요즘 접경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 접경 지역이 사실은 이제 남북 관계가 안 좋아지게 되면서 지역 경제가 이제 많이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도 특히 강원도는 또 그런 지역들이 많으니까요. 이게 좀 지역 경제를 위해서 남북 관계가 좀 좋아져야 되는 게 아닌가. 사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합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 보면은 이제 그 접경 지역에 사는 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고민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강원도 그동안에 아시겠지만 이제 강원도가 북강원도하고 했던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연어 취업 방류 사업이라든가 솔잎 폭발이 방제 산업 이런 것처럼. 근데 과거에는 냉전 관계 있더라도 이런 이제 그 지방 자치단체 간의 그런 협력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이제 기초자치단체들이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게 해주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접경 지역이라 그랬을 때는 물론 뭐 남북 관계가 좋아서 서로 교류를 하고
또 협력 사업을 하면 좋은데 뭐 남북 관계라는 게 좋을 때도 있고 또 지금처럼 또 악화될 때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뭐 남북 관계가 악화가 되더라도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 국토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교류는 끊어졌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나면은 고성에서 산불이 나면은 우리가 지금 대체로 소방 헬기가 떠서 그 산불을 잡는데 그게 북쪽에서는 계속 불이 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북한이 그 산불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남쪽의 산불을 근본적으로 진화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연재해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도 홍수가 나거나 기타 등등 지금 우리 남북한의 수자원 협력 같은 게 굉장히 절실합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이게 금강산 댐을 비롯해서 전기 생산을 위해서 이제 이 댐을 만드는데 그렇게 되면은 대체로 이 남쪽으로 흐르는 강의 수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환경적으로 굉장히 악화될 수밖에 없죠. 그런 필요성도 있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네. 결국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서 남하를 막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 한계가 있었던 것은 이 비무장지대 전체에 대한 멧돼지를 통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노력해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솔리 폭발이라든가 또 각종 이제 전염병들 뭐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남북한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관계가 좋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서로가 이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훨씬 더 필요로 하죠.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의 교류가 끊어졌다 하더라도 국토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군사적인 목적이 아니고 공익 목적에서의 남북 관계 협력. 뭐 다시 한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방역, 환경, 산불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좀 남북이 충분히 협력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군사적인 것들을 확대 해석하다 보니까 뭐 군사적으로 좀 뭐 미사일 아니면 대포 쏜다 이러면은 혹은 이제 뭐 핵실험 개발 뭐 이런 것들이 되면은 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전부 다 금지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런 사업들이 좀 추진되지 않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도 사실은 이제 중앙 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지방자치단체가 정말 지역에 정책적인 수요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북한 같은 경우에는 과도하게 중앙 집권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강원도와 강원도, 북강원도와 남강원도 사이에 뭐 협력이라든가 고성군이라든가 철원이라든가 이게 서로 지자체 사이에 도시 교류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북한은 중앙 집권적이고 또 인도적 사안이나 일종의 그 인도적 협력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정치 군사적인 부분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잘 진척이 안 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제 중앙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이제 남북 관계 협력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중앙 정부가 나서게 되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군사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뭐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제 문제는 지방 정부가 나서게 되면 사실 외교적인 문제나 군사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배제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훨씬 자유롭게 남북 관계를 좀 이렇게 개선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체육 교류 뭐 이런 행사라든가 보면은 이제 우리가 평창 동계 올림픽을 우리가 추진할 때도 사실은 뭐 동계 올림픽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예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는 나라도 그리 많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동계 올림픽에 대한 뭐 유치하는 나라도 적지만은 성공한 예도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평창 동계 올림픽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뭐 잘 아시는 대로 현송월 가무단이라 그러죠. 예술단이 왔을 때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처럼 사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자유롭게 왕래하거나 아니면 자치단체가 서로 이제 이러한 것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거나 뭐 이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항상 중앙정부가 끼게 되면 군사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니 이게 남북 관계가 자꾸 경색되어 갈 수밖에. 그러니까 하나만 걸려도 나머지가 전부 다 안 돼.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방 정부가 좀 할 수 있도록 좀 풀어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동서독 통일 과정에서 그 도시교류가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뭐 지방자치 제도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가능하면은 지역의 발전을 위한 그 지방 정부의 뭐랄까 좀 자율권이 조금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제가 장관으로 있을 때 교류협력법을 개정을 했는데요. 그 취지는 뭐냐면은 분권형 대북 정책을 한번 해보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남북 교류를 중앙 정부가 독점하던 시대에서 이제 민간과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그 분권형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지금 교류협력법 상으로는 지방 정부가 권한들을 제도적으로 지금 많이 보장이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남북 관계가 계속 악화되다 보니까 이 분권형 대북 정책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실현이 안 돼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실감을 하지 못하는데 조금 더 안정이 되면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방 정부의 교류협력 사업이라는 것은 대부분은 그 지역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의 특산물이라든가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필요도 있거든요. 뭐 농업협력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제 북한이 며칠 전에도 이제 대포도 많이 쏘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 미사일도 이제 쏘고 그리고 이제 핵실험도 6차까지 이제 또 7차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추측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영동 지역의 주민들은 사실 적경 지역, 그다음에 이제 동해안 바닷가가 서로 연결되어지니까 뭐 이런 일 있으면 엄청나게 이제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닷가에 가서 이제 고기도 잡아야 되는데 얼마 전에는 이제 동해 고성 이제 저도 5장에 또 미사일이 떨어지고 상당히 이제 불안한단 말이죠. 근데 왜 자꾸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할까요? 미사일을 쏴댈까요? 포나. 참 제가 봤을 때도 예. 그 좋은 시절이 끝났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이 질서가 격변기에 접어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미중 협력 시대가 이제 끝났고 미중 양국이 전략적 경쟁을 지금 본격화하고 있는 거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하면서 또 미러 간에도 여러 가지 이 대치가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중러 삼국 협력이 강화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한미일 협력이 또 대응 차원에서 진전하는 일종의 그 진영 간의 대결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신냉전이냐 아니냐는 것에는 여러 가지 좀 논란들이 있지만 일단은 북중러와 한미일이 대립하는 양상이 현재 어떤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북핵 문제가 이제 3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 번의 기회들도 있었지만 그 기회들을 살리지를 못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마지막으로는 이제 2019년 2월 달에 하노이 회담이 이제 결렬이 되면서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도 남북 관계도 다 악화가 돼 왔던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북한의 핵 능력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돼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그 과정에서는 북한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어떤 공감 그리고 국제적인 공동 대응 체제가 무너진 것도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북한이 일종의 전략 도발을 하게 되면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결의안을 통해서 제재를 강화하거나 또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을 해왔는데 지금 러시아 전쟁 이후에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공동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해도 지금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국하고 러시아가 다른 입장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군사력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인 부담이 많이 약화가 된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큰 것 같고요. 결국 협상 국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군사적 긴장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도도 그렇고 남북 관계를 공부하고 있는 저도 가장 걱정이 되는 거는 이 접경 지역, 그러니까 이게 완충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9.19 군사 합의를 과연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게 지금 우리가 당장 직면하고 있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 9.19 군사 합의가 조금씩 위반되고 있는데요. 이게 합의 자체가 이제 깨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접경 지역의 긴장이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저는 뭐 남과 북의 문제는 사실 남과 북의 문제를 좀 남겨두면 당사자들이 좀 어떻게 좀 해결해 보면 뭐 나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꾸 이제 미국의 눈치를 보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이제 러시아 이런 입장들을 좀 따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들끼리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당사자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국들에게 또 자기 우방국들에게 허가를 맡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우방국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원하는 것들을 각 국가들에 요구를 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이제 우방국들이 요구하는 게 있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요구하는 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당사자들이 만나도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보다는 주변국들이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내용들이 정리가 좀 안 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미국, 일본. 사실 뭐 테마는 이 주제는 아니지만 이제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면 저는 북한의 비핵화,
요즘 이제 하도 이제 문제가 많으니까요. 비핵화. 저는 북한의 비핵화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1994년도인가요? 이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만나가지고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었던 약 1,700여 개의 핵탄두,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을 다 러시아 이제 반납했었잖아요. 그 조건으로 러시아는 안보를 보장을 했고요. 미국과 독일, 영국 이런 나라들은 경제 지원을 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아무것도 해준 게 없거든요. 이제 와가지고 이제 러시아가 이제 공격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지만 침략을 했을 때 사실은 이제 미국 쪽에서 경제 지원을 얼마나 했느냐 보면은 그런 것도 없어요. 단지 지금 전쟁을 해서 무기를 위한 전쟁만 하고 있거든요. 북한이 저는 이제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배운 것은 뭐냐면 내가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이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처럼 핵을 포기하고 나니까 이들이 약속을 안 지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핵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비핵화를 추진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나에게 더 불리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은 그 남북 관계를 어떻게 볼 거냐는 것부터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요. 해방과 분단 그리고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이 남북 관계는 당사자 관계이면서 또 국제화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북핵 문제 같은 경우에도 국제화가 된 거죠. 그래서 과거 이제 94년에 북한과 미국이 제네바 합의를 한다든가 또 2000년대 초반에는 육자회담을 한다든가 또 2018년에도 우리가 남북미 차원에서 북미 간에 여러 가지 핵 문제에 대한 합의를 하는 거 이런 것처럼 그 국제화가 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휴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도 이게 당사자끼리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남북 간의 당사자들은 군사적 신뢰 구축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든가 또 그 징검다리로서의 종전협정을 맺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결국 미국하고 중국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여지고요. 핵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게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과연 이거 외교적인 방법으로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부정적인 시각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내적으로도 핵무장론에 대한 여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그런 그 여론들도 저는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를 하고 우리도 핵무장으로 맞서야 된다라는 것은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한반도에서의 정말 장기적인 일종의 군비 경쟁의 문을 여는 것이고요. 또 동북아 지역에서의 핵 도미노 현상을 갖고 오는 것이고요. 또 그런 게 실제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한미 동맹을 우리가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남한의 자체적인 핵무장이라는 것은 현실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여전히 어려워진 게 사실이고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것도 사실이고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여전히 중요한 거는 이 출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이 고민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단계도 필요할 것 같고 또 그것을 시작할 수 있는 초기 조치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그 해결 방안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그게 우리의 어떤 운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좀 이제 기다려야 된다. 그렇죠. 서두르지 말고.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학과 지역이 함께하는 공감 콘서트,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라는 주제로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님과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를 바꿔가지고요. 이제 대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대학에 있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요. 남북 관계가 이제 좋아졌을 때 강릉 원주대학과 북한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원산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주변에 있는 대학들과 학생 간의 교류, 그다음에 이제 뭐 교수들 간의 교류, 그다음에 뭐 대학 간의 뭐 교류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러한 것들을 좀 추진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만약에 그런 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 젊은 사람들이 소위 이제 통일 공감이라는 거를 좀 우리가 찾아갈 수 있을 거고요. 미래 세대들이 생각하는 통일의 정점은 뭐냐 하는 것들을 좀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을 뭐 이런 것도 좀 되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젊은 사람들이 통일을 이해하는 것과 또 이제 우리 기성세대들이 통일을 이해하는 것은 보니까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때는 저는 통일이 되리라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젊은 애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통일이 그것이 인위적으로 물리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든지 그게 아니고 그냥 서로 왕래하는 것으로 되든지 아니면 경제적 통일이 되든지 하여간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금 이대로 영원하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하나가 되고 연결이 되고 협력하면서 살아갈 텐데 사실 지금은 이제 그들의 의견들은 잘 안 들어요. 기성세대들이.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틀만을 가지고 젊은이들을 자꾸 저거다 끼워 넣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사실 강릉원주대학교와 이제 북한에 있는 대학 이게 좀 MOU를 맺고 좀 우리도 학생들을 좀 보내고 북한의 학생들을 좀 받아 가지고 그들 간에 어떤 교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자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는 문 맞습니까? 당장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쉽지 않죠. 네. 일단은 그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 통일 미래 세대가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떤 그 계획을 갖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말 그대로 그 미래 세대가 통일의 주역이기 때문에 대체로 보면은 이제 우리 사회가 세대가 바뀌면서 통일 문제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크게 보면은 저는 통일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도 통일이 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이득을 줄 것인가 하는 상상력도 필요하지만 결국 현재의 악화된 남북관계 상황 속에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과제들이 무엇이고 그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훨씬 더 중요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젊은 세대들은 대체로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장기적이고 굉장히 단계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가능하면은 이질성이 좀 더 완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통일의 과정 자체가 개인의 삶에 어떤 이득을 줄 것인가를 실감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통일 미래 세대가 체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남북관계 현실이라든가 분단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가장 큰 문제는 관심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그래서 이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해야 될 중요한 주제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비무장지대 체험도 중요하고요. 또 남북 관계가 좋아져야 되겠지만은 학교 간 교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와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강화가 되면서 북한의 유학생들도 유럽이라든가 이쪽에 나가 있는 유학생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북한도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고 평화적이고 좀 더 개방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문물에 대해서 좀 눈을 뜨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북한의 더 많은 유학생들을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남북 간의 대학생 교류, 대학 교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관심이 없다 하는 것은 사실 기성세대 책임이 훨씬 큽니다. 왜 그러냐면 기성세대들이 이 젊은이들에게 통일이 뭔지, 통일이 가야 될 방향이 어딘지, 그 다음에 이제 근본적으로 통일을 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 현상들에 대해서 사실 그들에게 누구도 자세하게 설명해 준 적이 없어요. 단지 하나 북한은 이런 거고 남한은 이런 거고 통일했을 때 나타나는 불이익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통일했을 때 우리에게 이익이 뭐냐? 손해라면 굳이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할 이유가 있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통일에 무관심하게 되고 통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초, 중, 고등학교, 대학 과정에서도. 그래서 저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일단 통일이 뭔지, 통일이 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긍정적, 부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알려주고 그들이 생각을 좀 이렇게 변화시켜가는 과정들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대학도 그런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 교수님이시잖아요. 그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혹시 가르치면 학생들이 뭐라고 답을 하던가요? 솔직히 저는 지금 제가 이제 맡고 있는 직책이 하나 있어가지고 가끔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남북 간의 관계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이 모르고요. 부분적으로 설명해주고 통일을 일방적으로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의 답은 노입니다. 왜? 했을 때 나타나는 이익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북한은 가난하고 우리가 또 훨씬 잘 사는데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많은 것을 북한에 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자원들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 방법들 또 말씀하신 대로 동해북부선을 통해서 우리가 러시아를 가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오는 수많은 경제적 이득 그리고 이렇게 동해북부선이 연결되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PNG, 천연가스를 우리가 가져다가 저렴하게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설명하면 학생들도 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방향으로 늦지만 조금씩 다가가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누구도 그런 얘기는 잘 안 해줘요. 이게 이제 세대 간의 그 인식의 변화를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게 바로 문화 영역입니다. 특히 이제 영화라든가 이런 소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한때는 이제 통일을 유토피아로 그랬죠. 그러니까 통일이 되면은 모든 게 좋아지고 강대국이 되고 인구가 많아지고 그런 거. 근데 최근에 대체적으로 이 경향을 보면은 통일 문제를 유토피아가 아니고 정반대의 디스토피아로 그리는 게 거의 유행입니다. 그만큼 남북 간의 이질적인 그 체제와 문화와 정치가 통일 이후에 어떻게 충돌하게 되고 그런 충돌이 갖고 오는 사회 부조리라든가 병리 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많은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아마 실질적인 통일이라는 것은 그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사이일 겁니다. 그야말로 일종의 그 좋은 점과 또 해결해야 될 점을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실질적인 통일의 과정, 통일의 길을 찾아내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저도 이게 기성세대들이 좀 더 마음의 문을 좀 열고 젊은 세대와 대화를 하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도 학교에서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또 이 젊은 세대의 특징은 이념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익으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성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게 잘못 알았던 거라든가 또 모르는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금방금방 자기 견해를 수정하는 게 또 젊은 세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체험학습 같은 것들이 일방적인 어떤 그 교육 방식보다는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외국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저도 이제 교환 교수로 이제 미국이나 이제 아니면 이제 뭐 영일 가든가 이렇게 하면은요, 아이들은 미국에 가가지고 적응하는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근데 어른들이 가서 적응하는 속도는 엄청 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왜 이렇게 적응하는 시간들이 오래 걸리느냐?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미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사고가 딱 막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깨고 저들과 어떤 문화적인 아니면 언어적인 이런 것들을 소통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것을 하나씩 깨야 그 다음에 이 사람과 소통이 가능해지니까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순진무구해요. 그냥 내가 필요하면 외국인이고 뭐 한국인이고 이런 거 없이 그냥 가서 부탁하고 얘기하고 자연스럽게 친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저 사람하고 친하게, 저 사람은 직업이 뭐지? 혹은 저 사람은 언제 시간이 있지? 저 사람인데 내가 뭘 부탁해?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남북 관계도 사실은 어른들이 접근하는 것보다 기성세대가 접근하는 것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젊은이들,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훨씬 더 쉽게 자기들끼리 대화하고 좀 토론하고 이해하면 좀 더 좋은 환경들을 좀 만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공감의 장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지금은 안 되니까요. 통일 교육도 훨씬 더 좀 다양해지고 또 더 발전해야 될 부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체로 보면은 젊은 세대의 특징 중 하나가 기성세대와는 다르게 국제화돼 있다는 거거든요. 국제화돼 있고 또 국제사회와 소통하는 속도가 기성세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사례들을 좀 많이 알려주고 싶어요. 우리가 통일하면은 뭐 독일 사례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독일 사례는 뭐 성공한 사례라 볼 수 있겠지만 예멘 사례처럼 또 처참한 실패로 기록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이 어떤 하나를 사례 연구를 할 게 아니고 그야말로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 갖고 통일이라는 것이 이상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 현실의 문제로서 어떤 면을 갖고 있는가 그걸 종합적으로 좀 알아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통일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갈등 해결의 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통일의 과정을 평화적으로
또 우리가 더 나은 어떤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한다 그랬을 때는 그 갈등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회 내부적으로 보더라도 대북 정책이나 또 통일 문제에 대한 이념적 갈등도 여전히 심각하고요. 또 정적인 양극화도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일상의 삶에서 갈등이 벌어졌을 때 그 갈등을 폭력적인 방식이 아니고 그야말로 대화를 통해서 또 평화적인 방식으로 민주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어떤 그 체험의 기회들을 초등학교부터 갖고 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뭐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실 이제 저희들이 대학과 지역이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사실 이것을 한 것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학생들 이제 모집 그리고 이제 졸업생들 이제 취업 뭐 이런 문제인데요. 대북 관련해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 또 우리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없을까요? 하는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영동 지역은 이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접경 지역에다가 또 이제 남북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좀 이제 하게 되는데 혹시 뭐 그런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예, 뭐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대학이 현재 저출산 고령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지만 이 저출산 때문에 학생 수도 줄어들고 대학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금 그 지역별로 특성화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강원도 대학들이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좀 특색 있게 할 수 있는 분야를 좀 집중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뭐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환경 분야라든가 또 접경 협력의 뭐 기회라든가 또 평화 관광이라든가 일종의 이제 새로운 분야에서의 직업, 새로운 분야에서의 수요들을 만들어서 그런 것이 이 산학연 지역 사회와 대학이 서로 공동으로 과제를 갖고 협력하고 인재들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학과 지역이 함께하는 공감 토크 콘서트. 오늘은 두 번째 연사로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님과 함께했습니다. 긴 시간 토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